그곳은 1923년도에 일제강점기 초반이죠. 1923년이면 지금부터 101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문제철이라는 대지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42년경에는 땅이 그 암태도뿐만 아니라 주변 섬들도 육지, 전라남북도 육지에 있는 땅들까지 다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땅이 약 500만 평 정도를 보유할 정도로 대지주였는데요. 문제철이라는 암태도의 대지주가 그 소작료를 80%나 징구를 했습니다. 소작료를. 그러니까 소작농들한테 뭐 10가마를 생산했다면 그 중에 80%에 해당되는 7, 8가마를 소작료로 수탈을 해 가니까 그 소작농들이 육진 목포에 가서 목포경찰서 앞에서 연좌농성, 단식농성을 했을 정도로 유명한 게 1923년에 암태도의 소작쟁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외신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23년, 지금부터 101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철은 소작료를 50% 수준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2006년경인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는데요. 그 친일파 예비자 목록에는 그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본 등록에서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목포에다 문태중학교를 1941년경에 설립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임시정부에다가 자금을 지원한 공로 등이 인정이 돼가지고 친일 인명사전 최종 등록에서는 빠졌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암태도의 대지주였던 문제철이라는 대지주. 1944년경에는 토지가 암태도 포함해서 서남 우리나라의 그 서남의 그 섬들 또 육진 전라남북도의 일부 지역까지 다 합해가지고 총 500만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문제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 소작쟁이가 1923년 암태도에서 크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팔금도가 있고 그 밑에 안좌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환기 화백님, 우리나라 화가 화백님들의 작품 중에 최고가, 해외 유명한 경매에서도 최고가로 팔리는 그림을 그리신 분이 김환기 화백님이신데요. 그분이 안좌도 출신입니다. 안좌도는 안창도와 기자도가 합해져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좌도가 생겼습니다. 안창도 할 때 안자에다 기좌도 할 때 좌자를 합해서 안좌도라고 하는데요. 김환규 화백님이라는 세계적인 화가를 배출한 섬이 바로 안좌도입니다. 신안군에 있는 섬들은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간척 사업을.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신안군의 14개 읍면 중에 9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 섬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동쪽 축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제도의 동쪽 축에 해당이 되는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 지역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서쪽 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쪽 축은 가장 북쪽이 바로 비금도입니다.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 인류 최초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해서 1승을 거뒀던 5판 1승을 거뒀던 이세돌 구단의 고향이 신안군 비금도고요. 참고로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 고향. 자, 제 고향 그곳에 대광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1980년 1월 1일에 전남 목포시로 이사를 와서 목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던
비금도의 대광초등학교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수십 년 전에 폐교가 되고 그곳에 바둑천재 이세돌을 기리는 이세돌 바둑기념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비금 대광초등학교 자리에 지금은 학교 기능을 상실하고 아마 이세돌 바둑기념관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4년 전 2020년 5월 4일에 그곳에 방문해서 유튜브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의 고향이 비금도이기도 하고요. 다도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베를린 영화제 1961년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마부라는 작품으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신 강대진 감독이 그 비금도 출신이십니다. 자, 비금도는 날비자 새금자 새가 날아간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섬이다 해서 날비자 새금자 비금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18번째로 큰 섬입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86.4km, 제주도는 한 바퀴가 대략 해안선이 200km, 지리산 둘레길은 300km 정도 되는데요. 비금도는 해안선 길이가 86.4km니까 제주도에 약 한 40, 제주도 해안선 길이의 약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8번째로 큰 섬이 비금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도초도인데요. 도초도에서 영화 자산어보가 촬영이 됐습니다. 원래 자산어보의 무대는 신안군 흑산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흑백 영화 자산어보는 수년 전에 도초도에서 촬영이 됐고요. 그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서남문대교입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역에 있다 해서 서남문대교인데요. 다리 길이는 약 980m 정도 다리인데요. 그 다리는 1996년경에 개통이 됐습니다. 1996년경에 개통된 서남문대교가 다리 길이 980m 정도,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를 연결하는 다리고요. 그 다음에 목포에서 흑산홍도를 가는 쾌속선이 그 서남문대교 밑을 통과해서 흑산홍도까지 가고 그 비금도의 그 송치항구 거기를 경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초도에서 흑백 영화 자산어보가 촬영됐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섬이 이제 하의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고향인 하의도. 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시고 목포의 북초등학교로 전학을 오셨고요. 목포 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15대 대통령에 1997년에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던 중에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하셨던 분이 우리나라의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해 12월달, 즉 2000년 12월에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가 되셔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다라는 것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남 목포에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라는 게 삼학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포 삼학도에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모교인 목포 상업고등학교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동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탄생지인 그 하의도는 또 거기도 유명한 농민운동 항쟁지입니다.
하의 삼도 농민운동기념관이라고 있는데요. 하의 삼도는 뭘 칭하냐면 하의도 바로 밑에 신의도라고 있습니다. 신의도는 상태도와 하태도가 두 개의 섬이 간척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섬이 된 게 신의도인데요. 그게 1983년입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인 1983년에 하의도 바로 밑에 있는 상태도와 하태도가 간척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섬이 돼서 신의도로 탄생을 했는데요. 새로운 하의도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울 신자 하의도 할 때 의자에서 신의도라고 합니다. 상태도와 하태도가 간척 사업을 통해서 1983년에 신의도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의 삼도라고 하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을 기준으로 하의도, 상태도, 하태도 이 세 개의 섬을 합해 가지고 하의 삼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하의도에 하의 삼도 농민운동기념관이 있냐면, 자, 섬 지역은 신안군 이 섬 지역 우리나라 섬의 3분의 1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한 신안군에 우리나라 전체 섬의 3분의 1인 1025개의 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과거에 고려 말에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 임진왜란 시절까지는 공도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도 정책. 그게 뭐냐면 섬을 비워라 이런 뜻이죠. 빌공자, 섬도자, 섬을 비워서 섬에 못 살게 했었습니다. 육지로 나와서 살게 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표면상의 이유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 이 시기에 일본의 왜구들이 섬 지역들을 육지뿐만 아니라 더더욱 섬은 더 왜구들의 공격 타겟이 될 수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왜구들이 신안 섬 지역 이런 데 와가지고 섬 주민들을 수탈하고 양민을 학살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섬 주민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섬을 비우고 육지로 와서 살게 했었던 겁니다. 그걸 공도 정책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까지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표면상의 이유는 애민 정책 차원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그러한 정책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일본 왜구들과 섬 지역의 해상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정부에 맞서는 즉 반란을 기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섬에 못 살게 했다라는 게 실질적인 이유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공도 정책 때문에 신안 섬 지역들이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 임진왜란 시기까지는 약 200여 년이죠. 200여 년 동안은 섬 지역에서 나와서 육지에서 살게 됐었는데요. 신안군 그 지역은 우리 삼국시대보다 앞선 삼한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한, 변한, 진안이라는 삼한시대, 삼국시대보다 더 앞선 삼한시대, 그 중에 전라도 지역은 마한에 속했었던 거죠. 그 삼한시대부터 그 섬에 살았었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200여 년 동안은 공도 정책에 의해서 섬에서 살 수 없었는데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는 조선 정부가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하려면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세수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는 공도 정책을 철폐하고 섬에 들어가서 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다시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섬 지역, 신안군 지역에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섬 지역이 200여 년 동안 황무지가 돼버리다시피 했는데, 다시 공도 정책이 철폐되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백성들이 살면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또 바다를 메워가지고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땅들을 옥토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공도 정책을 철폐하면서 정부에서 그곳에 가서 살게 했던 시작이 1623년입니다. 1623년 조선 인조죠.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던 조선 인조 임금이었던 1623년
병자호란이 1636년이니까 그보다 13년 앞선 1623년에 조선 인조가 그 섬에 들어가서 살게끔 했는데요. 섬에 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간척지를 개발하고 그러면 그 경작권을 그 개발자들한테 주는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간척 사업을 하는 그 백성들한테는 경작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선 인조가 그 약속을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안군 중에서도 하의 3도, 하의도, 상태도, 하태도 이 세 지역을 하의 3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개의 섬에 대한 그 세수 징수권을 조선 인조의 고모인 정명공주가 시집을 갈 때 혼수품으로 줘버렸습니다. 하의 3도 지역의 조세 징수권을 인조의 고모에 해당되는 정명공주가 시집을 갈 때 홍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요. 그 시집을 갈 때 혼수품으로 줘버렸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는데요. 정명공주의 4대 손까지 조세 징수권, 세미 징수권이라죠. 세금으로 그 일종의 소장료 비슷하게 세미로 쌀을 징수하는 거, 이걸 세미 징수권이라고 하는데요. 정명공주의 4대 손까지 그 세미 징수권을 갖도록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의 3도 주민들은 분노를 했지만 그 힘없는 백성들이 그 임금에 맞서 싸울 수 없어가지고 참고 지냈는데요. 그 4대 손까지니까 5대 손부터는 이제 조세 징수권이 사라지는데도 그로부터 1623년으로부터 106년이 지난 1729년에도 1729년이면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죠. 조선 영조 시절에도 그 5대 손, 그 정명공주의 5대 손이 시대가 왔는데도 조세 징수권을 조세 징수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착복을 하고, 또 추가로 간척 사업, 또 황무지 개간한 그 지역까지 추가해 가지고 그 홍씨 집안에서 정명공주가 시집갔던 그 홍씨 집안에서 계속 소장료를 징구하고,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으로 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중으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일토양세라고 했습니다. 일토양세, 하나의 토지에 양쪽에서 세금을 다 수탈을 한다. 홍씨 집안에서도, 정명공주가 시집갔었던 홍씨 집안에서도 수탈을 하고 정부에서도 수탈을 하니까 일토양세라는 사자성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투쟁을 계속을 하고, 그 세월이 농민들의 그 항쟁이 무려 333년 동안 항쟁을 했습니다. 333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넉 달 전인 1950년 2월에 가서야 제헌의회에서 이제 무상 환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환원하기로, 즉 원래 농민들 간척을 했던 그 황무지를 개간해냈던 하의 3도 농민들한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1950년 2월에 제헌의회에서 무상 환원 결의를 했고, 그게 6년 후인 1956년에 실현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인조가 약속을 했던 1623년으로부터 무려 333년이 지난 1956년에야 그 333년의 농민 항쟁의 결과가 쟁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무상 분배가 된 게 1956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333년 동안에 농민들이 토지를 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 333년을 기리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고향인 하의도에는 하의 3도 농민운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그곳이 바로 하의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산 신의도는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장산도입니다. 장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하시다 지금 런던대 교수로 옮기신 장하준 교수님의 그 아버님이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이신데요. 그의 선조분들이 구한말의 만석군이었던 장진섭 씨가 바로 구한말의 장산도에서 만석군이었습니다. 장산도에서 장진섭 씨가 만석군이었는데요. 장하준 교수의 증조 할아버지이시죠. 그리고 그 장진섭 씨의 사형제를 이제 출산을 했는데요. 그래서 장진섭 씨는 이제 장병준, 장병산, 장홍염, 이가지고 총 4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장진섭의 4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장병상입니다. 그런데 그 장진섭의 4아들들은 모두 광주 학생운동,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나 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사형제가 모두. 그 중에 둘째 아들 장진섭의 구한말의 만석군이었던 장진섭, 즉 장하준 교수의 증조 할아버지 장진섭의 4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장병상인데요. 장병상 씨가 바로 장하준 교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래서 그 장병상 씨의 아들들이 사형제가 또 있습니다. 장병상 씨 아들들이 사형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자원 입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바로 장병상의 4아들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서울대를 나왔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이 계시고 그의 아들이 바로 장하준 교수, 또 장하준 교수의 또 남동생이 장하석 교수도 런던대 교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하준 교수의 사촌이죠. 사촌형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구한말에 장산도에서 만석군을 했던 분이 장진섭 씨인데요. 그 장진섭은 장하준 교수의 증조 할아버지고 그 장진섭은 4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장병상이고 그 장병상이 장하준 교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장병상은 또 4아들을 뒀는데 그 4아들 모두가 서울대를 나오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 자원 입대를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중에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이 장하준 교수와 장하석 교수의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병상 씨가 장하준 교수의 할아버지이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하준, 장하석 교수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촌지간입니다. 그곳이 바로 장산도입니다. 장산도. 그런데 그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 즉 장하준 교수의 아버지인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은 광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하준 교수의 할아버지인 장병상 시절에 1915년경인가 일제강점기 초반에 광주로 이사를 해왔고 그 이후에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도 광주에서 태어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시절은 장산도에서 지역에 유지를 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산도는 또 뭐가 유명하냐면 들노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농산일을 지으면서 들에서 논이나 밭에서 들일을 하고 노동의 그 피로를 잊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들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들노래가 장산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외 공연,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 해외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과거에 국회의사당과 국립극장에서도 그 들노래를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도 그 들노래가 공연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장산도의 들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장산도는 장하준 교수님의 그 선조들이 사셨던 곳이기도 하고 장산도 들노래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의 신안군 14개 읍면 중에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즉 섬들의 배열된 모양이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다 해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인데요. 그 동쪽 지역은 다리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쪽 지역은 일부 지역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또 일부 지역은 다리가 지금 설계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이세돌의 고향이기도 한 신안군 비금도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목포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목포까지 가면 목포에서 신안군청이 있는 아패도까지는 2008년도에 아패대교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아패도에서 암태도까지는 2019년도에 천사대교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암태도까지는 다 차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암태도는 그 북쪽의 자은도, 남쪽의 팔금도, 안자도와는 그 전에 이미 가까운 섬길이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 비금도는 다이아몬드 제도의 서쪽 축인데요. 비금도와 도초도는 서남대교와 1996년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하의도와 신의도도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암태도하고 지금 천사대교가 연결이 되어 있는 암태도와 비금도 간에는 다리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미 정부에서 공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곧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태도에서 제 고향 비금도까지 다리 길이가 11km 정도인데요. 현재 설계 단계고 곧 착공이 되고 공사 기간이 한 7년 정도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한 7, 8년 후면 제 고향 비금도까지 배를 타지 않고 차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리 길이 11km, 공사 비용이 무려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 그래서 그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의 서쪽 축에 해당되는 비금도까지 제가 배를 타지 않고 차를 통해서만 차로만 접근할 날이 앞으로 한 7년 정도 후면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수 기준으로 191위에 해당되는 38,0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섬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1025개의 섬이 분포되어 있는 곳 바로 다도해상국립공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전남 신안군 관련해 가지고 주요 섬들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김환기 화백님의 고향 그 안좌도 바로 밑에는 또 박지도와 반월도가 있습니다. 박지도와 반월도 그 김한규 화백님의 고향 안좌도 바로 밑에 박지도와 반월도는 그 근접한 섬들이다 보니까 이미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박지도와 반월도를 퍼플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퍼플섬. 왜 퍼플섬이라고 하냐면 퍼플은 보랏빛깔이 퍼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섬들의 주요 건물, 구조물, 시설물들을 다 보라색으로 다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그 인조 시설물들을 다 보라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퍼플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섬이 김환기 화백님의 고향인 안좌도의 남쪽에 있는 박지도와 반월도인데요. 그것도 다 안좌도에서 다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차를 타고 거기까지 다 접근이 됩니다. 배를 타지 않고도. 그래서 그곳에 그 퍼플섬에 관광객이 제가 한 1년쯤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찾을 정도로 유명한 섬 핫플레이스가